네, 오늘의 키워드는 첫째, 싼 게 비지떡 아니고 싼 게 사기몰.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메밀로 만드는 김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한인타운에 등장한 자율주행 택시. 네 번째 키워드는 미국에서 운전하기 최악의 도시는 이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와 물가 인상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싼 게 비지떡. 이 아니고 싼 게 사기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몰이라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 소비자 80만 명 이상이 중국 내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7만여 개의 이 가짜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속아서 크레딧 카드 번호 등 이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그리고 독일 신문, 프랑스 신문 등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국 정부는 중국에 기반을 둔 사기 집단 네트워크 약 한 7만 6천여 개의 그 가짜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기를 벌여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말하기를 이 사건은 사상 최악 사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그리고 독일의 주간지 디 차이트, 그리고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가 이 IT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동 취재했는데요.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소위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올, 나이키, 라코스테, 휴고보스, 베르사체 등등등 유명 브랜드의 그 의류를 파는데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정가 써놓고 X 쳐놓고 80% off 해놓고 아주 싸게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판매한다라고 선전한 가짜 온라인몰은 고도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운영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웹사이트는요, 영어는 물론입니다만 독일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면서 쇼핑객을 유인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 빼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사이트는 약 한 9년 전인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가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면서 최근 3년 동안에만 약 100만 개 이상의 구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100만 명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5개, 10개도 오다 할 수도 있었으니까 일단 주문 개수로 보면 100만 개 이상의 구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문 후에 이어진 결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바꿔 말하면 돈을 다 빼가서 피해를 다 그렇게 입힌 것은 아니지만, 이 사기 세력은 최근에 3년간 최대 5천만 유로를 착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의 한 7천만 달러 정도 되죠. 그동안 많은 가짜 사이트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한 3분의 1 정도, 약 한 2만 5천 개 정도는 지금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물론, 이건 미국에서도요. 이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 대부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요. 돈은 빠져나갔는데 물건은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올이나 샤넬이나 베르사체 이런 명품 외투가 원래 몇천 불, 몇만 불인데, X 쳐놓고 80% 오프해서 500불, 600불에 판다고 해서 이걸 주문을 했는데, 외투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싼 짝퉁 선글라스, 중국산 선글라스가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멋진 셔츠가 또 이제 세일한다 그래서 그 셔츠를 주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셔츠를 주문했더니 갑자기 받아본 거 보니까 가짜 무슨 반지, 아이들이나 낄만한 그런 가짜, 조악한 그런 반지가 오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보낸 거죠. 다만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제를 했는데, 또 은행 인포메이션 다 보냈는데,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건도 안 오고, 다행히 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안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돈은 손에 안 받지만 개인정보만 쏙 그들이 빼내간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됐죠. 유럽과 미국에 거주하는 약 80만 명이 온라인 몰에 이메일 주소를 같이 공유를 했고, 그 중에서 한 50만 명은 뒤에 크레딧카드 뒤에 그 비밀번호 있죠. 3자리 보안번호, 이걸 포함한 크레딧카드 넘버 또는 데뷔카드 넘버들을 다 공유를 올렸고, 또 자신의 이름 당연히 올렸겠고요. 전화번호, 그리고 빌링 애드레스, 쉬핑 애드레스 다 주소 남겼잖아요. 민감한 정보를 다 넘긴 겁니다. 디올, 나이키, 라코스테, 휴고보스, 베르사체 등등등 이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파격적으로 할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메일 받으시거나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것을 접하게 되면, 그래? 야, 이거 하나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사볼까?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그런 거 보면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비지떡이면 그만은 좀 낫죠. 그 정도면. 비지떡 사실 맛있는데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사기몰이다. 사기몰, 인터넷 쇼핑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매미로 만드는 김치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매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여름에 시끄럽게 막 우는 그 매미 맞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만드는데 매미가 왜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매미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끔찍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 셰프가 개발한 거예요. 이는 이제 미래식품으로서 식용 곤충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과 지금 맞물려서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에 식용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랍스터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나무에서 막 시끄럽게 울어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일종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랍스터 얼마나 비싸고 맛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미 요리법을, 매미로 만드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그런데 이제 왜 하필이면 매미냐?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미국에 조만간 엄청난 매미떼의 출현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미가 그 땅 속에서 오래 몇 년 동안 살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나오는데, 매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매미는 13년 만에 나오는 매미도 있고, 어떤 매미는 7년 만에 나오는 매미도 있고,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식으로 종류별로 매미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13년과 7년 주기의 매미가 동시에 나오는 200년 만인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맞이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엄청난 양의 매미떼가 출현하는 것이죠. 앞으로 한 6주간 무려 1조 마리에 달하는 매미떼가 출몰할 것으로 보여서 매미 요리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지 말고 그걸 잡아서 우리 활용해 볼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미로 만드는 레시피를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 레시피가 뭐냐면 매미 김치였습니다. 매미 김치. 자, 한국계 미국인인 유명 셰프 조셉 윤이라는 그 요리사가요,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서 이 발효 성분이 그 매미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김치를 담궈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됐고요. 조셉 윤 셰프는 또 매미 튀김 이것도 했고, 매미를 볶아서 감자와 양파를 곁들인 스페인식 또르띠아도 선보였습니다. 매미로 음식을 만든다니까 좀 끔찍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괜찮은 식용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다를 바가 없죠. 자, 조셉 윤 셰프는 이 매미에 대해서 랍스터나 새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껍질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랍스터나 새우 이제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랍스터는 껍질은 못 먹고, 새우 같은 것은 좀 잘 튀기거나 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미도 그저 껍질이 살짝 딱딱한 하나의 식자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껍질이 살짝 딱딱한 것은 잘 튀기면 맛있긴 한데 말입니다. 네. 시카고의 그 셰프 앤드류 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잭은 메뚜기, 또 개미 등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데, 이 매미가 무슨 문제가 될 거냐, 문제될 거 없다 하면서 매미 김치를 지금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미는 사실 상당히 먹을 줄만 안다면 먹어도 전혀 이상은 없지만, 사람들이 좀 깨림직해서 안 먹지, 그런 생각만 버리고 먹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미는 단백질이 아주 충분한 걸로 유명하고요. 그 외에 좋은 지방도 있고, 또 탄수화물도 적당량 들어있는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류가 조만간 이 매미를 활용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공식적으로 미 곳곳에서 유명 셰프들을 동원해서 이 매미 요리가 많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가 그 매미 김치도 보도한 거고요.
자, 과학자들은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지만 않았다면 그 매미는 먹어도 매우 안전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그 매미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오염된 토양을 걱정하지 않게 식용 매미로 기르면 된다라는 그런 답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미를 활용하는 게 더 나올 텐데 그 선구자격으로 매미, 김치가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껍질은 딱딱하다니까 지금 조셉 유은 셰프가 한 거는 껍질째 김치의 발효 성분하고 하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껍질이 좀 연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껍질을 좀 빼고 그리고 김치에 담가서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김치에 어떤 굴 집어넣는 거 아니면은 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치에다가 껍질을 깐 새우를 좀 잘 삶아서 잘라서 뭐 넣었다. 그럼 그 삶은 새우를 김치에 넣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미 김치가 뉴욕타임즈에서 제일 히트를 쳤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한인타운에 등장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이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그 구글이 그 자율주행 부문, 즉 알파벳이 운영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부문 이 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이모예요. 발음이 좀 중국식 발음 같아서 이게 중국 차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부문 택시 회사, 택시 차량입니다. 웨이모. 웨이모가 지난 3월 14일부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원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과연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그 웨이모 택시가 승객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잘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라고 좀 우려하는 반면에 실제로 탑승을 해본 한인들은요, 기대 이상인데? 라면서 상황 대처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 LA에 사는 50대 한인 이모 씨는요, 최근 집 근처에서 이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할 때에 이 교통량이 많은 그 올림픽 블루버드와 베벌리 글렌이라는 길 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확 돌진해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씨는 이 사고를 낼 뻔한 그 차량이 바로 웨이모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흰색 제규어 승용차였는데 웨이모라고 쓰여져 있는 자율주행 택시였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그쪽 입장에서는 빨간불인 상황인데도 급히 좌회전을 한 차가 자율주행 택시였다는 것을 알고 이 씨는 상당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상대방 차에 운전자가 또 이렇게 확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뭐야 왜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해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차를 봤더니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뒷자리에 한 사람 앉아있고. 그래서 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불안하다라고 이제 이 모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이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보니 생각보다 안전했다라고 말하는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인타운에 사는 조 모 씨는요, 호기심에 웨이모를 타고 LA 한인타운에서 다운타운까지 뭐 한 15분 정도 걸려요. 가봤다라면서 자율주행 택시는 제한 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주행을 했고 차선 변경이나 좌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고 장애물을 신속하게 피하는 그런 기술도 매우 뛰어났다라고 또 이렇게 약간은 좀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웨이모 측은, 즉 이제 구글 측은 로봇택시가 사람 운전자보다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신뢰하거나 아직은 난 신뢰할 수 없어. 이건 정말 아직까지는 갈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LA 지역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비스 지역은요, LA 한인타운 포함해서 산타모니카, 베벌리힐스, 센츄리시티, 컬버시티, 그리고 다운타운, 또 웨스트 헐리우드 등인데요. 63평방마일 구역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크죠. 이 웨이모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르면 되는데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는 간단해요. 웨이모는 스펠링이 길을 뜻하는 way, W-A-Y, 그리고 아마 이제 more를 뜻할 때 이제 뒤에 R-E 빼고 M-O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waymo, 그러니까 W-A-Y-M-O.com 입니다. 한번
심심할 때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 최악의 도시는? 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에서 운전하기 나쁜 최악의 3대 도시 가운데요. 2개 도시가 북가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예, 그리고 이제 LA 롱비치는 10위권에서 20위권 그 사이로 랭크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이제 운전 경험, 또 안전 문제, 안전 환경, 또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 또 자동차를 유지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정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미국 전역의 47개 대도시 지역을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악의 도시 1등,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완전히 꼴등의 운전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가 오클랜드로 나왔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보다 조금 북쪽이겠죠. 이 오클랜드는 사망사고 건수, 그리고 비싼 가스값, 또 긴 평균 통근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 꼴찌를 해서요. 이 최악의 운전 지수를 이제 점수로 매기는데 그게 맥시멈이 100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오클랜드는 100점을 맞았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면 좋은 거는 빵점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알았습니다. 오클랜드와 가까이 인접한 도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뭐 상황은 별다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1번으로 꼽혔고 비싼 가스값 등등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전체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LA는 자동차 소유 비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좀 가장 비싼 그런 도시가 이제 LA로 나와서 그게 이제 좀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등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LA는 안전과 전반적인 운전 경험 등등의 항목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지만 LA는 그 와중에도 자동차 정비에 대한 어떤 접근성, LA 한인타운만 해도 뭐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자동차 정비소 많잖아요. 뭐 손재주도 좋고 그러니까 잘 고쳐주시죠. 성실하게. 그런 어떤 접근성 같은 게 좋다라는 점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나은 점수를 받아서 그나마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11위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운전하기 좋은 도시로는요, 6위로 샌디에고가 꼽혔고, 또 9위에 프레즈노, 또 11위에 베이커스필드가 꼽혔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와 물가 인상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해서 그가 말한 각종 공약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 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경제학자와 이 월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트럼프 경제정책 몇 가지를 이제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트럼프가 늘 말하는 거죠. 이제 보편적 관세였습니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중국산 물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들어온 걸 막지는 않고 들어오긴 들어오되 관세를 막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단 꼭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 가격이 미국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려 적어도 60%의 관세를 때려붙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뭐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중국산 제품이 지금 미국산 제품보다 뭐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참 그나마 가격이 좋아서 그래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60% 때려버리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산 제품보다 쌀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가격은 이제 지금보다는 예를 들면 60% 인상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가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가구당 연간 지금보다 $1,500의 돈을 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금리 인하 압박 요걸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정책으로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막 집권으로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 이제 페드라고 하죠. 그 페드의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그 명령을 내리고 강요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물론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강요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그렇게 뭐 금리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이 법적인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험 요소는요, 이민 제한 정책이 꼽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건 어찌 보면은 뭐 우리 한인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국경을 통해서 뭐 미입국 하시는 그런 남미 쪽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관계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 국경 지역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류 미비자, 불법 입국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악시오스는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이민자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나마 좀 완화될 수 있었는데, 노동시장에도 그나마도 좀 약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그렇게 미입국자들을 다 추방하고 또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일부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값싼 노동력을 좀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물가 폭등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이민자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면 결국 인건비의 폭등으로 물가 폭등에 불을 붙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 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소식 한 가지 좀 추가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종의 짜투리 뉴스로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입장에 따라서 좀 심각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마로라고가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트럼프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주중에는 재판 때문에 뉴욕에 많이 와 계시지만, 마로라고 자택 그 리조트에서 미국의 주요 석유회사 경영자들, 석유회사 CEO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오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현 행정부의 환경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런 것을 다 폐지시켜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내가 다 폐지시켜버려 줄게. 그러니까 나의 재선을 위해서 너희들이 10억 달러 먼저 모아갖고 갖고 와. 이렇게 선거 자금을 요청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 회동에서 한 CEO는 석유 회사들이 작년에 그 바이든 행정부 로비에 한 4억 달러를 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불만을 좀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 달러를 썼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유리한 그런 정책을 안 만들어줬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유한 그런 기업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4억 달러 쓰고 불평불만 할 일 없이 10억 달러를 써서 행복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를 백악관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모금해 갖고 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석유회사 CEO들은 좀 깜짝 놀라기도 했다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환경 규제 문제나 뭐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가 대통령 되면 즉각 다 뒤집어 버리겠다, 다 폐지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라면서 석유회사 CEO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회사들이 내 덕분에 피할 과세,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어주면 당신들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 10억 달러 모아서 내는 게 그건 뭐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딜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건 합당한 거래가 아니냐? 리즈너블한 딜이다. 그러니 10억 달러 모아서 갖고 오는 거 어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만찬에는 쉐브론, 또 컨티넨탈 리소시스, 엑손,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등 미국의 대형 석유 관련 회사 CEO들이 다들 참석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북부에서 시추를 하는데 지금 그거 갖고 모자라 더 파! 그래갖고 더 시추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풍력 발전,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그 풍력 발전 같은 거를 말하면서 그거 갖고 뭘 전기를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풍력 발전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럼 석유 회사 사람들이 좋아할 터이니. 트럼프가 석유 업계에 한 그 같은 제안에 대해서 뭐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아주 거래 지향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석유회사 CEO들이 많이 놀랬다라면서 그가 이제 석유 업계로부터 재선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생생하게 미리 노골적으로 다 보여준 셈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의 그 같은 요청에도 이 석유 회사들이 올해 1분기 트럼프의 정치자금 모금 단체에는 많이 아직은 안 냈어요. 지금까지 뭐 640만 달러? 이건 뭐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640만 달러 정도밖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석유 회사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이제 거액을 섣불리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간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산 항공기 미국에서 탑승 그리고 이제 연방 시설을 출입할 때 연방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나 또는 신분증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걸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그 리얼 아이디 법안이 이제 1년 뒤에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를 받지 않은, 즉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한인들이 그 규정에 맞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좀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는 정부 측의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DMV는요, 지금까지 주 전역에서 총 1,700만 명 이상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말했습니다. DMV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발급받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미발급자도 많다라면서 주민들의 리얼 아이디 신청을 서둘러달라라고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서 발급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 다 같이 지금도 뭐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내년 5월 7일부터는 지금의 운전면허증 갖고는 비행기 못합니다. 국내선 못합니다.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도 리얼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국내선을 타더라도 그때는 여권 갖고 다녀야 됩니다. 내년 5월 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이라든지 뭐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가거나 뭐 할 때 여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바로 그 리얼 아이디라는 것입니다. 자, 리얼 아이디 신청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서 가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웹사이트 주소는 제가 이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참 역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나라인 것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쩌면 2년 뒤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서울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항공기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항공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그 드론 그 여객 운송 시스템 이걸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탔을 수도 있고 무슨 물건을 실었을 수도 있고요. 자, 2년 뒤부터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는 구급차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응급 의료 관련해서 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응급 닥터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를 도입해서 2년 뒤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교통 체증 문제를 피해서 응급 환자 치료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를 어디로 옮긴다든지 이송해준다든지 또는 뭐 혈액을 빨리 재빠르게 어디로 신속하게 운송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 택시 타고 언제 그 구급차 타고 뭐 요즘은 또 이 퀵 서비스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지상에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병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윙 하고 떠서 바로 가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 이송, 혈액, 운송 등등등. 자, 2030년부터는 그 응급 환자들을 긴급 이송하는 것도, 즉 사람도 이송하는 것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응급 닥터 도심 항공교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과 또 그런 형태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을, 그러니까 일종의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 같이 그렇게 뭐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갖지 않은 간단한 시스템으로 사람 한두 명 정도 탈 수 있게 그걸 활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서울은 밝혔는데, 이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공간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트래픽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2년 뒤부터 드론을 활용한 장기 운송 또 혈액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2027년에는 의료진도 그걸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2030년에는 구급 환자 이송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자, 올여름 미국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또 하위 변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워릭대학교 로렌스 영 교수는 이번 변종이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다라면서 이 변종은 미국은 물론 국경 밖의 지역까지도 확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 교수는 미국의 그 CDC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 내 신규 코로나 감염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변종 바이러스가 그 이전에 있었던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더 전염이 빠를 수는 있지만 더 위험한지 요거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좀 이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영 교수는 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터이지만 현재 검사를 매우 좀 드물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각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면역력의 약화는 노년층 그리고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등 소위 취약계층에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여름이 온다고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요. 늘 똑같이 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반려견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입니다.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한국 시간으로 3일 밤 한국 스토리인데요. 집 밖이 개가 막 짖어서 시끄러워서 마당을 나가본 한국에서 윤정상이라는 올해 67세의 그 윤정상 씨는 개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41일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 홍민이가 집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려견의 이름이 홍민이에요. 홍민이, 손홍민. 윤 씨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라면서 우리 홍민이가 제 발로 41일 만에 집까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태어나서 이제 막 1살을 넘긴 이 홍민이, 손홍민이는요, 진돗개라고 합니다. 윤 씨가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견이었는데, 윤 씨는 이제 홍민이가 어려서부터 다른 반려견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또 잘생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던 그 윤 씨는 반려견의 이름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홍민이에게는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이름을 그렇게 홍민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손흥민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진돗개니까 홍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3월 24일 윤 씨는 가장 아끼는 그 홍민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거주지인 대전 동구에서 무려 20km 떨어진 대덕구 목상동이라는 것으로요. 차를 타고 가다 한 35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 윤 씨는 홍민이와 진돗견 전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태어난 지 11개월이었던 그 홍민이는 복잡하고 막 정신없는 그 행사장에서 윤 씨가 채워둔 그 끈이 탁 풀리자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서로 헤어진 거죠. 그래서 홍민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윤 씨는 행사장과 행사장 근처 산길, 동네를 며칠 동안 싹 다 뒤져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견 센터와 대덕구청, 그리고 목상동 동사무소, 또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 전단지도 돌리고 수소문도 계속 해봤지만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내내 홍민이를 찾기 위해서 이 목상동 그 동네 지역을 돌아다녀도 홍민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막한 마음이던 그 윤 씨는 차라리 홍민이가 사고만 당하지 않고 선량한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잘 자라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 좀 다시 찾아올 거는 포기하면서 그렇게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홍민이 실종 한 달이 지나고 이 반쯤 마음을 거의 비우던 그런 찰나에 거짓말처럼 홍민이가 윤 씨 집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41일 만에 윤 씨를 제외하게 된 홍민이는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윤 씨 품에 팍 안겼다라고 합니다. 당시 홍민이는 이 풀숲을 막 심하게 헤쳐온 듯 몸 여기저기에 진드기도 많이 달라붙어 있었고 다리는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윤 씨는 홍민이가 본인과 자주 산책을 하던 그 대전 천을 따라서 집까지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씨는 아무리 개가 영리하다고 해도 어떻게 40여일 만에 집을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지 홍민이가 그저 기특하고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사랑을 더욱 듬뿍 주면서 이 행복한 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그 영리한 개, 영리한 반려견, 그리고 흐뭇한 스토리, 홍민이 스토리를, 손홍민이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